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 교회사랑 운동본부의 최환열 팀장입니다. 지난 8주 내지는 9주 동안 저희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동영상과 그리고 이 텍스트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는 작업을 가졌습니다. 그 역사 왜곡의 그 폐해를 한번 살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찾기 위해서는 신속히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그렇게 저희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10개 정도의 주제를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왜곡 또는 그 은폐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사건 10개 정도를 간단히 한번 여기에 열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은 아니고요. 우리의 이러한 주관성 따라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거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공통적인 특성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반일 역사관을 통한 공산주의적 가치관으로 이 역사책이 구성되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추정을 좀 낳게 합니다. 주관적인 견해이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공산주의와 관련된 그러한 사건들이 대거 제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내용들이 축소되고 은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건마다 우리 살펴보겠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항상 공산주의 그 사상가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어 있고 은폐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다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공 운동가에 대해서는 적폐 취급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과 박정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책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 이상하게 좌파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서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사실은 저도 또한 이러한 일들에 대한 그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혼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국사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좌파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저것을 배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공 개념을 없애는 역사관일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양산 시스템이 되어 있다. 역사책이.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좌파가 되게 돼 있어요. 역사책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공주의자들은 다 적폐로 몰아갔고 이 공산주의가 우리 역사에 미친 아주 폐해가 심한데 이것은 다 은폐 내지는 축소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서점을 가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보면은 많은 방대한 양의 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것이 그들의 역사관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버젓이 우리 모두에게 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부터 어떤 소수라도 이것을 시정하는 그 운동이 좀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간단한 것부터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공부 열심히 하면은 좌파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이 다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그러한 사람들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이런 이상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 역사관을 가지고 그러한 왜곡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우리 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점에서 책을 조사해서 시정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댓글들을 통해서라도 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유포하고 잘못 기록된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이러한 활동들이라도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공동체의 위력은 그래서 큽니다. 개인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한 사람의 연구 활동으로 끝나버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카톡방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이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서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또 앞서 나가고 하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서도 이러한 운동이 또 이렇게 작게나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 지킴이 그러한 그 카톡방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지난 9주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것들을 여기서 한번 간단히 문제 되어지는 것들 주제만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났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합쳐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여기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미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큰 재앙이 닥친 것은 이 그레이트 게임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종의 유약함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이죠. 이 그레이트 게임이 뭐냐면요, 영국과 러시아와의 그러한 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러시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그렇게 군사 대국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로 만들어준 게 사실은 이 그레이트 게임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또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계속 남하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그리고 이 러시아가 한반도를 타겟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로서 일본이 나섰던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1901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공이 되었을 때 일본은 아주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이 한국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곧바로 러시아에 오픈되는 것보다 한국을 하나의 저지선으로 삼겠다 하면서 이익선으로 삼겠다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 본격적인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요, 산업혁명이 이 1840년경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많은 그러한 그 제품들을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함께 일어난 것이 식민지 개척 그런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국과 러시아가 여기에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끝없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남하해 내려왔습니다. 이 영국과 러시아가 왜 그렇게 대립했는지는 또 한번 이것은 이 조사의 대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영국과 러시아가 큰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먼저 저기 페테부르크 밑으로 해서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이때 영국에서 도버 해협에서 이것을 방어해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통해서 지중해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영국은 크림 전쟁을 일으켜서 터키하고 함께 크림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의 이 저지를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러시아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이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영국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렇게 합세해서 이걸 막아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러시아는 이제 한반도와 만주 쪽으로 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1891년도부터 이제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이 영국이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일본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본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져서 여기에 협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제 외교에서 일본은 먼저 이 선순환의 이 그 라인을 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것이 1854년에서 1889년입니다. 메이지 유신이 막 끝나고 이제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일본도 우리도 빨리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 러일 전쟁이 1904년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에도 일본이 이길이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일본은 이 러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가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영국이 이것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청일 전쟁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이 일본이 그렇게 큰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이 전쟁 준비하면서 아주 군사 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고종은 계속 러시아에 가서 붙었습니다. 영국과 미국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러시아에 가서 달라붙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선의 멸망은 이러한 국제 외교를 잘못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이제는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고종의 나약함, 끝없이 이 피하고 숨고 무당 섬기고 하는 이 고종의 나약함, 이것을 오히려 이 조선의 이 한일 합방의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완용은 그냥 조정에서 고종이 이 조정 대신들을 모아놓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따라간 것이죠. 이완용이 어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조선의 이 한일 합방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역사를 볼 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근현대사에서 이 두 번째 큰 경악할 만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일합방이 되어진 이후에는 이제 독립군들이 이 조선 내에서는 거의 활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상태였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다 사라지고 전부 만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독립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나름대로 이 독립운동이 잘 일어났습니다. 만주는 일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봉오동에서의 봉오동 전투와 그리고 청산리에서의 청산리 전투입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인데요. 1920년도에 있었던 그러한 그 전투입니다. 홍범도, 김좌진, 이범석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이제 활동을 잘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연합군 군사 전력은 약 한 1,500명 정도, 이 정도로 그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봉오동 청산리에서 큰 이 성과가 있자 이제 일본군들은 5만 명의 이 군인들이 이 만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독립군 소탄 작전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독립군들이 이제는 쫓기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독립군들도 이제 좀 집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집결한 곳이 밀산 지역에 약 한 3,500명 정도가 집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러시아의 알렉세예프스크, 우리말로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자유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유시에서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 손짓을 합니다. 와서 이 자유시로 돌아와라. 거기는 이제 러시아령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열도 재정비하고 또 휴식도 갖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잠깐 피했다가 다시 또 나아가자. 이런 형태로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립군들이 다 밀산 지역에 모인, 그러니까 독립군들 중에서 힘 있는 독립군들은 다 모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유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유시로 들어가는데 러시아 공산당들이, 이때의 공산당들은 적군 공산당입니다. 볼셰비키 공산당이란 얘기죠. 백군이 아니라 적군 공산당들이 이제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좀 의아한 그러한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김좌준 장군 같은 사람은 들어가지 않고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갔다가 자유시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저들이 제안을 해옵니다. 러시아에 속해서, 적군에 속해서 그 당시에 일본군은 백군과 이러한 연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함께 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속해서 함께 전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괴멸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죽거나 익사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행방불명되거나 한 이런 사람들의 수요가 약 1,500명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러한 희생 그 숫자를 헤아릴 때 이게 기록마다 다 달라요. 이것은 한 성토문에 나타난 그러한 기록입니다. 어떤 기록에는 뭐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 수십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기록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렇게 모든 이 독립군 연합 부대가 이 일이 들어가서 다 괴멸을 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독립군들이 일본군하고 전투한 전쟁 흔적이 별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 후에 만주 사변이 있고 난 다음에 만주인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여기에 함께 또 편승해서 참여한 그러한 기록들은 이제 그 뒤에 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속해서 싸운 그러한 독립군들, 그러한 흔적들은 그 뒤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순수한 민족 계열의 이러한 독립운동은 이제 이때로부터 다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자유시 참변은 이 독립군들을 아주 결정적으로 흔들어낸 그러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독립군 기껏해야 3,500명이고 이 당시에 일본군이 1차 세계대전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600만 명 혹은 700만 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독립운동은 하나의 게릴라적인 그러한 독립운동이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 독립운동이 이렇게 해서 거의 소멸을 하는데 큰 그러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러한 행위를 누가 했느냐? 러시아 공산당들이 했다는 겁니다. 적군 공산당, 볼셰비키 공산당들이 이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결정적인 그러한 그 역할을 한 것이죠. 이러한 부분도 역사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면은요, 이 자유시 참변의 이 사건을 이르쿠츠크 공산당하고 러시아 공산당하고 상해 공산당 사이에 하나의 알력 정도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독립군들이 여기에서 괴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르쿠츠크 공산당과 상해 공산당과의 그러한 그 권력 다툼에서 상해 공산당들이 여기서 당했다. 이러한 형태로 역사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독립운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뼈아픈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고 이러한 사건이 역사에서 누락된다는 것은 또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독립운동에 속합니다. 독립운동에는 이러한 무장을 통한 독립운동이 있는가 하면 국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국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이 많이 약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3.1운동의 이 주역이 있습니다. 1918년 11월 달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요. 그러고 이제 급하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후 복구 문제가 이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20년도에 나타나게 되는 파리 강화 회담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승만이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이승만의 그 은사였습니다. 이승만이 이 윌슨을 만나려고 자꾸 시도를 하는데 이 윌슨과 이승만하고는 친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윌슨은 이승만을 만나주면 곤란한 지경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승전국이었거든요. 이승만은 자꾸 여기에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윌슨이 안 만나줍니다. 이제 이승만이 파리 강화 회담에 참여한다는 이러한 소식이 일본 신문에 납니다. 그게 1918년도 12월 달에 신문에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일본에 있던 그 유학생들이 굉장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윌슨을 만나려고 하고 파리 강화회담을 참여하려고 이제 여권 신청을 막 하는데 윌슨은 이것을 안 만나주고 또 여권 발행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압력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조선은 지금 조용하다. 그리고 일본은 승전국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전후 처리 문제로 이 조선의 독립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러한 얘기를 이제 이승만이 듣게 되고 이승만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방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 있을 때였는데 여운형의 동생 여운홍이 이제 유학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이승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운홍과 이때 함께 들어가는 선교사 무리들에게 이제 이승만이 밀서를 줍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에서 어떠한 독립선언이 좀 있어야 된다. 어떠한 민중운동이 있어줘야 된다. 그게 없이는 이 파리 강화회담에 참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게 이제 조선에 있는 송진우, 김성수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승만의 밀서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송진우의 아주 친한 친구가 이광수입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또 신속히 이제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28 독립선언문을 이광수가 작성했습니다. 물론 발표는 이제 다른 사람이 했지만요. 이렇게 해서 28 독립선언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마침 그때 고종이 죽었는데 이게 시해되었다. 독살되었다. 이것을 이제 윤치호를 비롯한 몇 명이 이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전체에 퍼지면서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부터 송진호, 김성수 이러한 그 여러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이 사실들이 마구마구 유포되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3.1 운동이 나타나게 된 하나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책에는요, 또 다른 견해가 나옵니다. 어떤 견해냐면은 신한청년당의 여운형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되었다. 이런 견해가 나옵니다. 물론 1918년 11월 달에 파리 강화회담의 소식이 상해 중국 정부에게도 이게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이것이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1918년 11월 18일 정도 해서 이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김규식을 섭외를 해서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담에 파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른 역사책에서는 여기에서 이광수를 보내었다. 이광수를 일본에 보내어서 28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광수는 원래 와스다 대학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상해 임시정부에 합류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때에도 이승만의 비자가 거절이 됐기 때문에 김규식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담에서 몇 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돌아올 때 이 보고를 누구에게 하느냐? 이승만에게 합니다. 열심히 이 활동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바로 어디로 건너가느냐? 이승만이 있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승만하고 함께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국제 외교를 통한 하나의 독립운동인데요.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20년도에 국제연맹이 창설이 되는데 이 국제연맹에 가서 계속적으로 이승만은 이 조선의 독립국임을 말하고 다닙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28 독립선언이고 또 3.1 운동에서의 독립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호 독립선언도 있죠. 그리고 또 함께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1 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수립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7개 정도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3개 정도가 실체성을 갖춘 거였고 나머지는 그다지 실체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1 운동의 결과 이제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을 대내외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 수립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1 운동에 바로 이어서 정부 수립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이 큰 그 공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3.1 운동 후에 곧바로
임시정부가 마구마구 서게 됐는데요. 이곳의 모든 수반이 다 이승만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한성에서도 그렇고 상해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이 대표 이름은 각각 달랐어요. 어디는 국무총리, 어디는 집정관 총재 이런 식으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개의 임시정부가 하나로 뭉쳐져서 상해 임시정부가 건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19년 9월 16일 날에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국무총리가 이동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이고요. 이때로부터 2년 후에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그러한 논문까지 써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국무총리 이동휘는 어떤 인물인가? 이것은 이제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때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1917년도에 소비에트 공화국이 나타납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여러 소비에트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소비에트 연합, 소련을 탄생시킵니다. 그 중심에 이제 레닌이 있습니다. 레닌이 이제 주변국들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자금을 뿌립니다. 그 자금은 무엇이냐? 그 나라에 가서 공산 정부를 세우라는 자금인 것입니다. 이 자금을 이동휘가 받은 것입니다. 이게 국제 공산당 이 자금 사건인데요. 200만 루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곳에서 60만 루블을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금괴로 되어 있었는데요. 20만 루블은 그냥 모스크바에 남겨놓고 40만 루블만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한영건이가 이 김리백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자금을 좀 유용을 하자. 그래서 임시정부에 갖다 주지 말고 이제 한인 사유당 건립자금으로 쓰자. 이게 지금 국제공산당 그 자금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동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휘는 계속 무력을 통한 독립운동을 쟁취하자. 러시아가 이것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가 러시아하고 합세해서 일본을 물리치자. 이게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끝없이 하는 주장입니다. 이 돈까지 받았고요. 이 돈은 임시정부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구가 이 김립을 가서 암살을 해버립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이 공산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분열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승만을 탄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더 이상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미국으로 6개월 동안 여기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너가 있을 때 이제 이승만을 탄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해 임시정부는 공산당들이 여기에 개입을 해 있었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는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는 계속적으로 자금난에 허덕여야 됐고 어려웠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1932년도에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 투척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1932년도가 상해 1차 사변이 있었던 때입니다. 여기에서 승전 기념으로 해서 이 공원에서 이제 기념식을 하는데 윤봉길이 가서 폭탄을 투척합니다. 이걸 보고 가장 놀란 게 장제스였습니다. 그래서 장제스와 이제 김구가 그때 비로소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이 자금을 좀 지원받음을 통해서 이 임시정부가 그나마 이제 운영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상해 임시정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자금을 대부분 이승만이 대줬습니다. 하와이에서 이 교민들의 성금을 걷어가지고 대줬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한 70%가 하와이에 거주했습니다. 그 사탕수수 농장으로 전부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사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주 독립운동의 근거지는 하와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도 하와이에서 생활을 또 많이 했습니다. 김구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자금이 없다고. 그러면 이승만은 얘기합니다. 나도 없다. 나도 없다고. 그러면서도 또 근근히 이것을 마련해서 주고. 그래서 월세 내는 것도 어렵고 고용인 한 명 고용하는 것도 어렵고 겨울에 이 난로에 불이 없다고 그리고 따뜻한 옷이라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승만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과 김구는 그래서 평생토록 호형호재의 관계였습니다. 의형제의 관계였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는 역사책에 잘 공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좌파에서는 이승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김구를 이제 등장을 시키는데,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평생토록 호영호재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남북한 이 통일 선거냐 아니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이 둘이 정치적으로 갈라서게 되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것까지 갈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끝까지 김구를 두둔했습니다. 김구가 한국 독립단 산하의 그러한 조직을 통해서 한민당 장덕수 암살 배우로 이렇게 지목됐을 때에도 이승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러한 과격범자들이 그렇게 했을 수는 있어도 그럴 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승만과 김구는 상해에서 계속적으로 상해 임시정부를 지켜주었습니다. 처음에는 2인자로 계속 자리하면서도 실권이 생기기만 하면은 이승만에게 이 구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배경을 만들어주고, 또 국제연맹이 창설됐을 때 이승만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해주었습니다. 다른 무리들은 이승만의 활동 자체까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했고, 또 이승만은 이 미국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1920년도에 국제연맹이 창설이 되었는데, 이때에도 열심히 회담이 열리는 곳에 가서 이렇게 그 매스컴을 통해서 또 회담장에 참여해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독립국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 활동을 끝없이 전개했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죠. 평생을 여기에 바쳤습니다. 그러던 것이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1945년도에 출연하게 된 국제연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연합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의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때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조선을 독립시키겠다는 결정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승만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승만이 조선은 독립국이다, 조선은 독립국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상해에 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주요한 의사결정자가 미국, 영국, 중국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은 이승만이 이렇게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있고, 영국에도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가 김구와의 이 관계가 돈독해진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윤봉길 의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관계가 돈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러한 결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독립은 이렇게 국제외교의 성과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식민지로서 독립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유엔이 탄생시킨 국가인 것입니다. 우리 자력으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국제외교의 결과 독립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그러한 처음에 있었던 그 발언, 국제외교를 통해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얄타 회담을 통해서 얄타 회담이 있게 됩니다. 이승만이 이때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신탁 통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승만이 이때도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해요. 특히 러시아를 염두에 둔 그러한 반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러면서 얄타 회담을 통해서 이제 그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과 아울러서 신탁 통치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1945년에서 이제 한 47년까지 이 몇 년 기간이 또 우리나라는 큰 소용돌이 속에 빠졌습니다. 이때 자칫했으면 우리나라가 적화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커버해낸 사람이 또 이승만과 김구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승만의 역할이 훨씬 지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가서 미국에 건너가서 의회를 상대로 하고 언론을 상대로 해서 지금 하재 중장이 이상한 짓 하고 있다,
하면서 마구마구 비판을 해댔습니다. 이적 행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터키에서 러시아 공산당들의 이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소련 공산당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루만이 신속히 이승만의 얘기를 듣고 그렇다. 이건 미소 공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유엔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해가지고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이때 이승만이 가서 이 투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 나라에 좌우 합작 정부가 서지 않고 순수하게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좌우 합작 정부가 서게 되면은요, 그건 여지없이 좌파가 됩니다. 이게 공산당 전략이거든요. 이것을 트루만이 본 것입니다. 먼저 좌우 합작 정부가 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우파 지도자가 암살을 당해요.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좌파 정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노출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이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처음에 딱 해방이 되자마자 곧바로 여운형이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일본으로부터 고스란히 받습니다.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박헌영하고 합쳐가지고 이 건준을 145개 전국 지부를 다 세웁니다. 이때 미군이 들어와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랬을 때 78%가 공산당이었습니다. 전국이 다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박헌영이는 이때 이승만의 이름을 이용했어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세우겠다고 했어요.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전부 이렇게 찬성을 해가지고 78%가 공산당에 장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좌우 합작 정부가 나오면 그건 여지없이 좌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946년도인데요. 조선 정판사 사건입니다. 이 박헌영이가 자금 조달을 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금 조달을 하려고 이제 시위를 하고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런 돈 대주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위조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기적입니다. 이 좌파 운동의 지도자인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나마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이승만이나 김구나 이러한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미소 공유를 통해서 이 하지 중장은 연립정부를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때 가장 골칫거리가 이승만하고 김구입니다. 가택 연금시키기도 하고 아주 이들이 이 관계는 아주 싸우는 그러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1946년 12월부터 47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언론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대통령은 안 만나주고 해서 끝없이 여기에서 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지 중장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적 행위하고 있다. 소련을 도와주고 있다. 이미 북한에는 정부가 다 섰는데 지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해서 이 신탁통치 문제 그리고 남한 혹은 남북한 정부 수립 문제를 유엔으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엔에서 이제 선거를 명령하게 되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선거인단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게 5월 10일 이제 그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그러한 선거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때 이 나라를 구한 중요한 역할을 이승만이 또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인물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좀 내어준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따라왔거든요. 좌파들은 이 이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역사책을 열심히 공부하면 좌파가 돼 있어요. 이 이승만의 사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이승만이 한 가장 큰 기여는요, 이 헌법입니다. 1948년도에 재헌의회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을 수립했습니다. 이승만은 정치가이기 이전에 먼저 사상가였습니다.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었고 현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서삼경 공부하고 있을 때 이승만은 칸트, 헤겔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에 출연했을 때
가장 먼저 공산당의 정체를 밝힌 게 이승만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도 공산당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이때 이승만은 그 본질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승만은 사상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세운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는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장경제입니다.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때 두루 섭렵을 한 겁니다. 특히 사상에 있어서는 정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은 그래서 철학을 가르치고 현대 역사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역사를 전공해서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쪽으로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공자인 것입니다. 이 사상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이 사상이 헌법에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있는 시장경제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존 로크의 민주주의가 헌법에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거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영구평화론은 어떻게 하면 세계가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자유로운 통상 속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유로운 통상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물들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고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을 이승만은 이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사삼권 공부하고 있을 때 이승만은 이러한 사상을 알고 이것을 헌법에 반영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 입국론을 또한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은 기독교라야 한다. 그러면서 국가복음화 운동에도 많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때 이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공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이 반공법이 제정이 되니까 이제 박현영의 이 모든 남로당 일당은 이제는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이적단체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 남로당의 활동이 우리나라에서 불법 활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헌법이 통과되고 반공법이 나오니까 이제는 그건 다 불법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를 막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토지개혁입니다. 이렇게 재헌헌법이 통과되자마자 이승만은 토지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개혁에 대해서도 이승만은 많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곧바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950년 3월경에 끝냅니다. 그리고 6.25가 6월 달에 있는 것입니다. 토지개혁이 없었다면 이때 6.25 때 대한민국이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토지개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때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개념을 택했습니다. 이때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것을 관철시켜냈던 것입니다. 토지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신분제가 철폐가 되는 것이죠. 봉건사회에서 근대국가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6.25 때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그럽니다. 땅을 다 뺏어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농민들은 이미 자기 땅이 돼 있는데 이걸 또 뺏어간단 말인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농민들과 이 국민들이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6.25를 이렇게 극복하기 위한 좋은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사례입니다. 인도에서는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주제로는 유신헌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1972년도인데요. 이 유신헌법이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많은 그러한 헌법입니다. 이것은 박정희의 중요한 하나의 과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박정희의 반공을 위한 경제개발이었다. 이러한 좀 그 당시의 특수성을 사실은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이때가 중화학공업이나 군수산업으로 진입을 해줘야만이 되는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1971년도에 투표에서 김대중하고 붙었는데요.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랬을 때 박정희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유신헌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자 박정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화학공업과 군수산업이
오늘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때 경쟁자였던 김대중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정희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이건 농업국가로 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김대중의 사상이 너무나 의심스러운 거예요. 김대중이 젊었을 때 남로당 산하의 청년동맹의 목포 지역에 있는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청년동맹이면요, 공산주의자들을 교육하는 곳이에요. 양산하는 곳이에요. 아주 핵심 부서예요. 여기에 부위원장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후에 이제 결혼하면서 한민당에 돌아와서 이제 그 후에 그런 흔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 박정희 대통령이 봤을 때 아주 이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이 사상을 비롯해서 그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972년도 10월 달에 10월 유신을 발표합니다. 이때 김대중은 일본에 있었는데요. 신병 치료차 일본에 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유신에 대한 이 항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신헌법에 대한 공과 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박정희도 자신의 유신헌법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측근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이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라올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자신의 은퇴도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시해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3년 8월 15일에 한민통을 세웁니다. 8월 15일 날 한민통이 발족하게 돼 있었는데 8월 7일 날 납치가 됩니다. 이게 김대중 납치 사건입니다. 큰 사건이었죠. 이 한민통은 북한과 연계가 있는 그러한 이제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 5.18이 있었는데요. 5.18 후에 9월 달에 김대중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신군부가. 이랬을 때 이 사형 판결의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한민통 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1995년 12월 달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 자체를 다 원천 무효를 시켜버립니다. 이 사건 여부는 보지 않고 그냥 이것은 그냥 5.18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었다 하면서 이 전체를 그냥 폐기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내용은 조사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싶으면 그 당시 판결문을 좀 봐라. 이 5.18 특별법으로 판결 자체를 취소시킨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소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79년도에 부마 항쟁이 있었죠. 이거 잘못 다뤄가지고 11.6 박스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11월 달에 난민전 간첩단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12.12 사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너무나 나라가 이제 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2.12 사태 있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DJ가 국민연합에서 국민연합을 결성을 하면서 80년 5월 달에 이제 그 정부를 향해서 대규모 시위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전국 대학생 연합에게도 이제 전달이 되어지고 이미 이때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5.18 강주 항쟁의 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게 수습된 다음에 9월 달에 김대중 사형 선고가 있었고, 그리고 감형이 또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국제 여론이 이 박정희 독재와 아울러서 신군부 독재,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제 여론의 압박이 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감형이 이루어지고 5.18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김영삼은 이거 전체를 다 무효화 시켜버렸습니다. 사건의 내용 여부를 떠나서 다 무효화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한 다음에 곧바로 이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대거 주사파를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18 유공자 명단이 작성됐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난민전 속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18 유공자 명단 작성은 이 문재인과 이 다른 판사 둘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죠.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다음에 보니까
청와대에 주사파가 대거 이제 포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00명 중에서 65명이 주사파 출신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다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이제 나라에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사파 정권이 출현한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 5.18에서부터 2020년 주사파 정권이 출현하기까지 이 40년 동안의 역사가 우리는 이제 규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핵심에 서 있습니다. 5.18 사건이.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이 정권의 정체가 이제 핵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빼고 역사 서술을 하면 이 역사가 바른 역사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하나의 질문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알면은 현재가 정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바르게 서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좌파의 역사가에게 맡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회복을 위해서 작은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서라도 이러한 것에 대한 스터디와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가 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역사를 알고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큰 힘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역사 관련한 하나의 커뮤니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면 커뮤니티라고 해봤자 카톡방 하나면 됩니다. 여기에 가입해 있으면 이제는 전문가들이 와서 자신들의 세계를 이러한 것들을 펼쳐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작은 할 일이 있으면 해주고 참여해주고 하면은 그들이 이제 이러한 운동들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고 이 역사를 알았습니다. 이 바른 지식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하는 지식이 되어야 되겠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힘을 보탤 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운동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동안 9주 동안 이러한 공부를 했는데 이러한 결실이 우리에게 또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한번 소망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